네,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게슈탈트의 개념에 대해서 같이 이제 2교시에는 보도록 할게요. 게슈탈트의 개념은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의미 있게 조직화된 전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는 독일의 게슈탈트 심리학자들이 형태 지각에서 지각의 집단화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한 용어인데, 게슈탈트 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앞에서 봤던 그 얼룩말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미 있게 조직화된 전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날 때 우리는 어떤가요? 그 사람에 대한 전체적인 인상을 지각하지 그 사람의 눈썹말을 지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눈썹만 보고 그 사람을 지각하지 않고 전체적인 것을 보고 처음 만날 때 지각하고 또 그 사람의 어느 세부적인 부분이 두드러진 특징을 보일 때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지각을 하지만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먼저 그 사람 전체를 보는 것이지 그 사람의 신발끈과 같은 부분 혹은 그 사람의 감정 같은 부분을 지각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펄스는 게슈타트라는 용어를 한 개인의 어떤 전체성 혹은 총체적인 존재를 뜻하는 말로 사용을 했습니다. 한 존재의 전체적인 우리가 앞에서도 말했지만은 사람 게슈탈트 치료에서 인간이란 존재를 뭐 생각 따로 몸 따로 마음 따로 이게 아니라고 했죠. 전체적인 인간으로 본다라고 했죠. 그런 것처럼 어떤 그 총체적인 존재 이런 걸로 이제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게스탈트 치료에서도 인간의 한 측면, 예컨대 뭐 인지적인 측면 이런 것만을 강조하지 않고 인간의 성격, 이라든가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단일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 목표 중 하나는 내담자가 이전에 거부했거나 보지 못했던 자신의 일부를 다시 받아들이고 자기라고 하는 전체 속으로 통합하여 넣도록 돕는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자기 자신한테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죠. 이런 것들은 이건 내 거 아니야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근데 게탈트에서는 그런 것들은 뭡니까? 알아차려서 그런 것들을 자각하고 그런 것들 또한 내 걸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통합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게슈탈트 총체성, 뭐 전체성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게슈탈트 치료에서 말하는 또 하나의 개념이 뭐냐면 정경과 배경이라는 개념인데요. 정경과 배경은 여러분들 계속 제가 앞에 설명했죠. 첫째 시간에 정경과 배경 정경은 뭡니까? 지금 내가 몰입하고 내가 집중해야 될 게 바로 정경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지금의 정경은 뭡니까? 지금 이 상황의 정경은 이 수업이죠. 이 수업이 전경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이 수업을 듣고 지금 여러분들 눈앞에 제가 보여야 됩니다. 제가 보이고 이 화면이 보여야 되는데 뭐 제 얘기가 들려야 되는데 만약에 딴 생각이 든다거나 내가 뭘 해야 되는데 안 했는데 아니면은 제 얼굴을 보면서 옛날에 그 응?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아니면 고등학교 다닐 때 내하고 억수로 친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하고 닮았네. 그 친구가 보고 싶네라든가. 그건 뭡니까? 그 친구를 보지 못한 그 미해결 과제가 뭡니까? 전경으로 확 오는 거죠. 그래서 수업이 제대로 그 집중이 안 된다거나 뭐 이런 거예요. 이게 바로 전경과 배경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내가 이 수업이 전경이 돼야 되고 그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배경이 돼야 됩니다. 오늘 먹지 못했는 떡볶이, 그 다음에 오늘 한락했는 뭐 결과 보고서 뭐 이런 것들도 다 전경이 아닌 배경으로 물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경과 배경입니다. 저도 오늘 사실 결과 보고서를 한 개 쓸 게 있어가지고 그게 계속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영상을 먼저 찍고 그걸 하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 수업 찍으면서도 그 결과 보고서 때문에 걱정이 될 것 같아가지고 일단 결과 보고서를 먼저 해결해 놓고 이제 그게 뭡니까? 전경이 먼저 됐는 거죠. 이게 먼저 급한 거니까 그게 몰입하고 그리고 이건 뒤로 물려놓고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해결해야 될 걸 해결하고 나니까 지금 저는 여기에 몰입해서 이제 강의를 찍을 수 있는 거죠. 다른 생각 안 하고 그래도 이제 밖에 누가 뭐 왔다 갔다 한다거나 이러면 뭡니까? 방해가 되는 거죠. 그럼 온전하게 여기가 전경이 돼야 되는데 잘못하면 밖에 왔다 갔다 하고 뭐 다른 여기 외에 시끄러운 소리들이 이제
또 전경으로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뭐 이런 게 이제 전경과 배경입니다.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전환하고 이게 잘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펄스는 게스탈트 심리학자들의 전경 배경 개념을 인간 생활의 거의 모든 측면으로 확장시켜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게스탈트 치료에서 여러분들 항상 이제 중요한 것과 내가 지금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착착착착 구분하면서 전경 배경을 이렇게 원활하게 교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과거 경험은 뭐가 됩니까? 배경이 돼야 됩니다. 인간의 과거 경험이 지금 전경이 되면 어떻겠어요? 아무것도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뭐 말하는 과거에게 양식을 주지 마라. 과거는 흘러가는 대로 둬라. 과거는 이미 흘러갔다. 과거는 돌이킬 수 없다.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은 배경이 돼야 된다라는 거. 이거는 이미 전경이 아니라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과거는 내가 이건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타임머신을 타고 갈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나간 시간들은 이 배경으로 물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꾸 전경으로 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갈등이 생기고 현실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경험이나 개인의 가장 절박한 욕구는 그러면 뭐가 된다? 전경이 된다는 거죠. 절박한 욕구. 그렇죠. 우리가 가장 절박한 게 뭐예요? 잠이 억수로 쏟아져요. 저는 솔직히 제가 이제 강의 이렇게 하고 이럴 때 좋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저도 내가 이제 뭐 연수가거나 이러면은 정말 피곤할 때 그 강의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 가장 절박한 욕구는 지금 수면인 거예요. 그럴 때 저도 졸거든요. 그걸 제가 해봤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는 뭡니까? 잠이 뭡니까? 저한테는 전경이 돼버리는 거죠. 전경으로 와버린 거예요. 그럼 오히려 수업이 뭐가 됩니까? 교육이 배경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절박한 거예요. 잠이. 아니면 또 배고픈 것도 마찬가지죠. 절박한 게 될 수 있죠. 근데 그런 거는 뭐 우리가 잠시 있는 거지만 만약에 인생 전체에서 내가 해결하지 못한 어떤 과거의 내 경험, 미해결 과제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내 발목을 잡고 있다면, 나의 전경이 되어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힘든 거죠. 어떤 이제 저도 이제 상담을 쭉 이렇게 하면서 게슈탈트가 이렇게 상담 기법을 많이 이제 쓰거든요. 전경 배경 이걸. 근데 어떤 분이 그 이분은 공부에 대한 어떤 이제 이 엄청난 뭐 이런 상처들이 있는 거예요. 학교에 대해 막 하여튼 공부라는 말만 나오면 그래서 이제 자기는 나는 절대 내가 우리 애들한테 공부하라 소리 안 할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왜 그런 말을 어떻게 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됐냐라고 하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어릴 때 이제 부모님께 언니하고 맨날 언니가 이제 너무 그 공부도 잘하고 뭐 그런 이제 모범적인 언니가 있었나 봐요. 언니하고 늘상 이제 비교를 당한 거예요. 엄마한테. 그래가지고 뭐 네 언니는 이렇게 뭐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는데 너 왜 이렇게 공부도 못하고 늘상 말썽을 지기냐 하고 이제 언니하고 많이 비교당하고 특히 이제 공부 부분에 있어서 언니는 뭐 가만히 냅둬도 공부 잘하고 한데 너는 왜 그러냐 뭐 이런 말을 많이 들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되게 상처가 됐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절대 우리 애들한테 공부하라 소리 안 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 자기는 그래서 그렇게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떠냐면 아직도 뭡니까? 그 어린 시절에 어머니한테서 들은 뭐 언니와의 비교 뭐 이런 것들이 자기 삶에 아직도 와 있는 거예요. 그게 배경이 된 게 아니라 아직도 전경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해결되지 않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그러면 어때요? 공부 안 하면 어때? 지금 내가 공부 못하면 어때? 지금 나 잘 살고 있는데. 그쵸? 공부 잘한다고 다 행복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언니처럼 뭐 그렇게 공부를 잘 안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난 내 삶을 잘 살아오고 있고 지금 별로 불편함 없이 살고 있지 않느냐. 아직도 그렇게 그러느냐. 그리고 또 지금이라도 공부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자기는 이제 대학을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대학을 안 간 거에 대해서 또 되게 후회가 많아요. 그럼 지금이라도 공부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하니까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만약에 그 공부가 자기한테 되게 그렇다고 한다면은 왜 내가 그러면은 그런가 친구라면 대학도 안 가고 이런 부분들에 내가 그게 대한 또 그 어떤 좀 한 같은 게 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차라리 공부를 지금이라도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또 그거는 싫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도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이분은 이제 그 과거에 그 어린 시절에 있었던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직도 내 삶의 전경으로 와 있으니까 애들 그게 영향을 미쳐서 애들한테 나는 공부하는 소리 안 할 거다라는 말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나중에 다시 학교에 뒤늦게 이제 만학도가 되셨거든요. 그런 것처럼 내 삶에서 이게 그러면 차라리 뭡니까? 알아차리고 그럼 지금이라도 공부하면 되잖아요. 우리 이제 뭐 50대, 60대 이런 우리 시대 분들은 사실 공부는 잘했지만 또 대학을 못 가고 뭐 이런 분들도 많더라고요. 오빠 뭐 공부시키고 한다고. 그럴 때 그때 공부 못한 이런 것들이 내가 대학을 못 가고 뭐 내가 원대로 학교를 못 간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서 지금 해결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그런 것도 나 자신이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해결해내면 됩니다. 근데 그걸 그냥 꾹 넣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10살, 15살, 16살에 나와 지금 현재 60, 70이 된 나와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경이 됐다. 이게 전경으로 막 나오려고 하고 배경이 돼야 될 사안들이 막 전경으로 나오려고 하고 해결은 되지 않고 그래서 평생 동안 그걸 이제 뭐 한처럼 이렇게 꾹 넣고 살아가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전경과 배경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완결승과 미해결 과제인데요. 완결승이란 시지각에서 자극의 빈틈이 있으면 그것을 메워 동질적인 집단을 형성하려는 그런 경향이 바로 완결승이고요. 개인은 이를 미해결 과제인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개인은 이를 완전히 이루지 못하거나 완전한 생활 경험을 할 때, 불안정한 생활 경험을 할 때 완결성을 추구하는 경향 때문에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를 미해결 과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해내지 못한 거에 대한 불안함, 이걸 해야 되는데, 다 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불안함, 이런 것들이 바로 미해결 과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미해결 과제는 게슈탈트가 완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결을 계속 요구하면서 전경으로 막 떠오르려고 한다라는 거죠. 뭔가 한이 됐다라든가 상처가 됐다라든가 이러면 이걸 해결하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 이제 우리가 그렇잖아요. 친구랑 뭐 다투고 아니면 친구랑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이걸 끝까지 해결하지 못했다. 그러면 계속 내 마음속에 응어리가 져 있거든요. 그러면은 뭡니까? 그러면은 오늘 아무 일이 잘 안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미해결된 과제를 숙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뭡니까? 내가 내 하는 일에 집중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배경으로 확 물러날 수 있어야 되는데 배경이 물러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론적인 특성으로는 실존주의 철학이다. 지금 여기에서의 존재의 최선을 다한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실존주의 철학에 기초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상담에서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감을 강조하고 과거보다 현재의 순간에 초점을 두게 하는 것으로 봐서 실존주의 역량이라고 볼 수 있고요. 게슈탈트 치료에서는 정신분석 접근하고는 다르게요. 행동의 어떤 무의식적인 동기 이런 것보다 지금 여기에서 행동에 관심을 가지고 행동의 원인을 알아보려는 왜 네가 그렇게 하느냐 이런 질문보다는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지금 여기 현실에 더 질문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분석 같은 그 경우에는 뭡니까? 과거에 내가 왜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뭡니까? 과거의 어떤 뭐 그런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 게슈탈트는 뭡니까? 과거의 경험이 아니라 지금 현재 어떻게 무엇을 지금 정경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배경들을 물리치고 정경들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이론적인 특성은 바로 알아차림과 접촉, 그리고 이 하나씩을 보면요. 알아차림은 게슈탈트의 형성을 촉진해 줍니다. 자, 우리 164페이지 있습니다. 알아차림은 게슈탈트의 형성을 촉진해주고 접촉은 게슈탈트 해소를 정진시켜준다. 이렇게 보고 있죠. 알아차림이라는 것은 자각입니다. 그리고 개인이 자신의 유기체적인 욕구나 감정을 지각한 다음에 게슈탈트로 형성해서 명료한 정경으로 떠올리려는 행위가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예, 내가 지금 필요한 게 뭐다. 이렇게 자각하고 그것을 내 욕구가 뭐다. 이런 것들을 알아차리고 그리고 게슈탈트를 형성하는 거예요. 정경과 배경. 정경은 뒤로, 배경은 뒤로 하고 정경을 앞으로 당겨서 내가 해야 될 것들을 뭔지를 행위들을 떠올리고 그리고 이 접촉은 정경에 떠오른 게슈탈트를 해소하기 위해서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행위 이게 바로 접촉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알아차림과 접촉을 통해서 뭘 하나요? 정경에 나온 이 욕구들을 해소하고 또다시 뭡니까? 이거는 배경으로 물러가게 하고 또다시 알아차림, 자각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이 뭔가 욕구가 무엇인가를 통해서 게슈탈트를 형성하고 그리고 또다시 접촉을 통해서 정경에 떠오른 이런 부분 게슈탈트를 또다시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환경과 여러 가지 상호작용하는 행위를 통해서 이걸 또 해소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정경과 배경, 알아차림과 접촉 이걸 통해서 원활하게 해 나가는 이런 게 바로 이제 게슈탈트 치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칠 때 되면 어때요? 시험 칠 때 되면 굉장히 긴장되고 해결해야 될 게 많죠. 공부는 해야 되는데 놀기도 해야 되고 그럼 이게 뭡니까? 공부해야 되는 것과 노는 것과 두 가지가 그러면 두 가지가 막 이렇게 부딪히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알아차림을 통해서 자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지금 해야 될 게 뭔가 놀아야 되느냐 아니면 친구들과 올려가 오늘 뭐 약속이 있는데 거기에 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오늘 공부를 내일 모레가 시험이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막 하다가 나는 이제 자각을 하는 거죠. 아, 내가 해야 될 게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놀러 가게 되면은 내가 시험 못 치면 시험 공부를 안 한 거에 대해 내가 오히려 불편할 것 같아. 그래서 알아차리고 뭡니까? 시험 공부하는 걸 앞으로 당기는 거예요. 전경을 만드는 거죠. 전경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전경을 만들어서 접촉을 하는 거죠. 전경을 떠올려 가지고 그 다음에 뭘 하나요? 공부를 하죠. 상호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내가 모임에 가도 되는 거죠. 그러면은 시험 공부는 이제 나중에는 배경이 되고 그 가서 또 친구들하고 열심히 집중해서 놀고 지금 여기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여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배경은 다 물려버리고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도 할 때 집중해서 할 수 있고 놀 때는 또 노는 거에 집중해서 할 수 있고 이게 바로 게슈탈트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가장 건강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게슈탈트 치료에서 보는 가장 건강한 어떤 거다 볼 수 있습니다. 자, 펄스의 접촉과 성장의 5가지 수준인데요. 우리 책에 보면 정신병리 이론에서 166페이지 있는데요. 그 게슈탈트 치료에서 말하는 정신병리 이론 바로 접촉 경계 및 성격적 성숙 면에 있어서 펄스가 말하는 성장의 5가지 수준입니다. 게슈탈트 치료에서 말하는 정신병리 쪽에 가장 이렇게 이제 성장해 나가는 그 과정인데요. 가짜층이 있어요. 그리고 공포층, 곤경층, 그 다음에 교착층, 뇌파층, 외파층이 이제 가장 성숙한 단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건강한 유기체는 환경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알아차림, 접촉 이런 것도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만약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사람들은 어쩌냐면 무책임한 행동을 막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부하고 진실되지 않게 반응하고 성실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사람들은 고통을 피하고 거절당하지 않기 위해 가지고 진짜 자기를 막 숨깁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뜹니다. 고통을 피하려고 안 하려고 자기를 숨기다 보니까 두려움에 떨고, 그리고 취약함과 무력함을 이제 자신의 취약함과 무력함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게 이제 공포층입니다. 그 다음에 공경층으로 가게 되는데, 앞에 두 층을 지나고 나면 사람들은 혼란해지고 당혹감, 무력감을 경험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타인의 도움을 찾게 되죠. 그리고 사람들은 스스로 제한시켜 왔다는 것을 자각하게 됩니다. 아, 내가 내 스스로가 내를 그랬구나. 그래서 변화를 위해서 실험하고 미해결 과제들을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방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낮추고 더 큰 통합을 향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방어,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나의 단점, 내가 내 속에 마음에 안 드는 거, 뭐 이런 정말 얼마나 많은 그런 것들이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받았던 상처들도 많고 그렇겠죠. 뭐 상처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루는 거예요. 이걸 숨기고 내한테서 막 억압하는 게 아니라, 아, 내한테는 이런 부족한 게 있지. 그러면서 이 부족한 것도 내 거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의 가능성과 접촉하고 예전에 했던 이런 충돌들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뇌파층입니다. 그리고 외파층에 가면 사람들은 복원감과 전체감을 경험하고 진정한 자기가 되고 큰 에너지를 위해서 정서를 느끼고 표현하고 그런 여러 가지들을 더 실현하게 되는 이런 이제 성장의 단계를 밟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펄스는 접촉과 이런 알아차림과 접촉을 통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성장을 해 나간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접촉 경계 혼란은요, 정신병리 이론에서 어떤 거냐면은 게슈탈트 이론에서 말하는 자기와 타인들 사이에 경계가 모호하거나 붕괴되어 있거나 혼란스러운 상태가 바로 이 접촉 경계 혼란인데요. 게슈탈트 형성과 해소 과정을 방해하는 정신병리 현상을 위한 개념이 바로 접촉 경계 혼란입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접촉 경계에서 환경과 교류하면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경계를 열어서 받아들이고, 해로운 것은 경계를 닫아서 나를 보호합니다. 그런데 접촉 경계에 문제가 생기면 환경과 접촉을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혼란들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런 접촉 경계 혼란 발생 원인은 접촉 경계 혼란 행동이라고 하는데, 이런 게 바로 뭐냐면 접촉 경계 혼란 행동에 속하는 게 내사, 투사, 반전, 융합, 편향 이런 것들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책에 한번 보면 자세하게 170쪽에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20분이 되었나요?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네, 내사, 네, 그러면 내사, 투사, 반전, 융합, 편향까지 하고 2교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의 내사는요, 아이가 자라면서 치아가 나면서 공격성을 발휘해서 음식물을 막 씹는데요. 그리고 자신의 것으로 소화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환경과의 어떤 관계에서 공격성을 발휘해서 권위 있는 사람의 어떤 행동이나 가치관을 자기 나름대로 따져보고 비판하면서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신의 공격성을 제지당하면 그들의 행동이나 가치관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것으로 동화되지 못한 채 남아있으면서 개체의 행동이나 사고방식에 악영향을 미치는 타인의 행동 방식이나 가치관을 내사라고 합니다. 내사는 마치 제대로 씻지 않고 삼켜서 복통이나 설사의 어떤 그런 원인이 되는 음식물처럼요. 예를 들어서 거짓말은 절대 하면 안 돼. 어른에게 무조건 순종해야 돼. 성공이 최고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사회적 상황에서 자신의 자율적인 행동을 억누르는 초자아의 명령인데, 내사가 심한 사람은 자신의 진정한 욕구가
무엇인지 잘 모른 채 타인의 기대에 맞춰서 그냥 막 살아간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그 어른들이 이제 막 이렇게 아직 훈계라든가 이런 거 많이 하는 가족 속에서 자란 아이들, 그래서 뭐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모범적으로 보이지만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막 이렇게 반발하고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예, 우리가 이제 내사에서 자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자기 삶의 목표도 바뀌고 뭐 이런 이제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이게 이제 내사입니다. 완전히 동화되는 거예요.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결정해서 내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다 받아들여 버리는 거죠. 비판의식 없이. 이게 내사입니다. 그 다음에 투사는 우리가 알죠. 방어기제 할 때 배웠잖아요. 투사. 이게 투사는 그 현실을 왜곡해서 좀 병적으로 내가 내 건데 사실은 나의 뭐 단점이나 약점 이런 걸 다른 사람에게로 던져버리는 거거든요. 자신이 타인에 대해서 적개심을 갖고 있으면 그래서 오히려 타인이 자신에게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지각하는 거. 그래서 투사를 함으로써 자신의 욕구가 좌절되는 것보다 고통을 덜 받게 됩니다. 그리고 투사를 함으로써 자신의 억압된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효과도 갖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투사도 병적인 거라고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반전 또 여러분들 우리 방어 기자 할 때 배웠습니다. 융합 또한 어떤 거냐면 경계선에 있는 성격 장애를 가진 내담자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경계선 성격 장애 아시죠? 분노와 이 분노 조절이 잘 안 돼서 어떤 긴장과 그리고 분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경계 없이 막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것도 이제 성격 장애 중에 하나죠. 그래서 내담자의 어떤 과정을 부모나 자녀 관계에서 지나치게 밀착되어 있어서 분명한 경계가 형성되지 않고 그래서 이러한 내담자에게는 부모 특히 어머니와의 경계를 분명하게 그어주는 작업을 해야 한다라는 거고 자기 자신의 욕구를 자각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가르치는 한편 부족한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융합. 그 다음에 편향. 그러니까 융합이 있는 이 경우에는 부모님하고 이제 서로 부모님과 나의 어떤 그걸 경계를 걷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건지 부모님 원하는 건지 뭐 이런 것들 잘 모르고 할 때 우리가 융합이라고 하죠. 그 다음 편향은 일종의 접촉 회피 현상인데요. 환경과의 접촉이 자신이 감당하기 힘든 심리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예상되면은 경험에 압도되지 않도록 환경과의 접촉을 아예 피하거나 감각을 둔화시켜서 환경과의 접촉을 약화시키는 이런 것으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황한 말이나 초점을 흐리는 것, 시선 접촉 없이 웃어버리는 행위,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고 추상적인 차원에서 맴도는 것, 자신의 감각을 차단하는 것, 이런 게 이제 하나의 편향의 표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향은 내담자에게 불안이라든가 아니면 재채, 갈등, 뭐 긴장, 여러 가지 부정적인 심리 상태를 피하게 하는 방어 수단이다. 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여기까지 2교시 하고 3교시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